생생하게 상생하며 YTN 라디오 생생경제. 안녕하세요. YTN 라디오 생생경제 김혜민입니다. 진료 도중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목숨을 잃은 고 임세원 교수. 유족들은 가해자를 원망하기는커녕 낙인을 찍지 말아달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마음 아픈 사람이 편견과 차별 없이 언제든 쉽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회가 고 임세원 교수의 꿈이었음을 잘 알기 때문이죠. 고 김용균 씨의 엄마는 아들을 잃고 눈물이 마르기도 전에 국회를 찾아 호소합니다. 나의 아들에게 일어난 비극이 또다시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남은 가족들은 잘 아는 거죠. 생물학적으로는 죽음을 맞이했지만 영혼과 삶의 의미는 마침표를 찍지 않는 방법이요. 청와대가 적자 국채 발행을 요구했다고 주장하는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이 제가 죽어서 좀 더 좋은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글을 남기고 잠적했습니다. 다행히 생명에 지장이 없는 상태에서 발견됐고요. 스스로 자신의 인생의 마침표를 찍는 것은 어떤 숭고한 의미도 가질 수 없음을 꼭 기억해 줬으면 좋겠네요. 2019년 1월 3일 YTN 라디오 생생경제 지금 시작합니다. YTN 라디오 신년 특집 2019 황금돼지를 잡아라. 혼자 하는 게 많이 늘었어요. 원래는 혼밥도 잘 못하고 혼자 영화 보는 것도 잘 못하고 했는데 다 바빠지고 뭔가 힘들고 하다 보니까 그냥 막 친구랑 뭐 굳이 약속 맞춰서 막 이렇다기보다는 그냥 영화도 보러 가고 맛집도 찾아가고 했는데 그래서 그런 식당도 많이 생기고 하잖아요. 카페도 뭔가 1인 테이블 같은 것도 많이 생기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예전 어른들은 나를 포기하고 일을 하는데 요즘은 나를 포기하지 않고 내 그 만족도 즐기면서 일도 하는, 예를 들어서 뭐 잔업을 한다 그러면은 이제 자기 개인 시간이 있으면 뭐 안 하려고 하고 그런 것들이 되게 많이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혼자 떠나는 여행도 그렇고 나만의 그런 공간도 그렇고 또 나 혼자 하는 그런 많은 일들을 좀 많이 하는 게 올해 이제 트렌드가 되지 않을까. YTN 라디오 신년 특집 황금돼지를 잡아라 2탄 2019 대한민국 트렌드입니다. 트렌드란 방향, 경향, 동향, 추세, 유행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회와 문화의 방향계인 트렌드를 잘 알면요. 이 노래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면서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2019년 트렌드를 문자로 보내주세요. 샵 0945, 우물정 0945로 보내주시면요, 몇 분 선정해서 서양미술사의 가장 위대한 혁명, 입체파 미술, 피카소와 큐비즘전 관람전 티켓 드릴게요. 미술전 안 보러 다니는 거 이렇게 티나네요. 피카소와 큐비즘전 관람전 티켓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해 주실 두 분 모셨습니다. 2019 대한민국 트렌드의 저자 마크로밀 엠브레인 윤덕환 이사, 문화평론가 김원식 평론가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동시에 인사하셨어요. 한 분씩 새해 인사를 해주시겠습니다. 윤 이사님.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윤덕환입니다. 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트렌드도 많이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김원식입니다. 자, 트렌드를 제가 뭐라고 설명했냐면요. 우리 사회의 방향계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적합한 표현입니까, 윤 이사님? 교과서적인. 별 새로울 거 없는 진부한 표현이었다라고 평가를 해주셨고요. 평론가님 어떻습니까? 방향계. 네, 방향, 경향, 동향, 그래서 향자가 많네요. 네네. 그래서 저는 현재뿐만이 아니고요. 아마 많은 분들이 트렌드 관련 보도나 책을 읽는 이유는 네. 미래를 알고 싶기 때문이 그렇죠. 아닐까 생각이 들어서 맞아요. 어떻게 보면 짧게는 2019년의 어떤 미래 방향. 네.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많은 분들이 좀 선호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럼 오늘 두 분이 무릎팍도사가 돼주시는 겁니까? 2019년을 쪽집게처럼 말씀해 주시는. 실망감을 줄 수도 있는데. 자, 여러분들 한번 잘 들어보시고요. 2019년도 여러분이 예측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아주 원론적인 질문 하나 드리죠. 윤 이사님, 이 트렌드를 알아야 하는 이유, 이렇게 질문을 드리면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트렌드를 알아야 되는 이유, 뭐 쉽게 얘기해 드리면 실수를 좀 줄일 수가 있고 기회를 좀 잡을 수가 있죠. 네. 경제적이네요, 굉장히. 뭐 그럴 수 있습니다. 타인의 행동을 알아야 이렇게 가는 것이 튀는 게 아니구나, 또는 이렇게 가야 틈새가 저기구나, 이렇게 알 수 있으니까. 기회를 잡을 수 있다. 실수를 줄이고 트렌드를 안다면. 우리 평론가님께서는? 네, 트렌드를 보는 이유는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지만요. 한편으로는 지금 현재의 추세나 트렌드를 알면 다른 사람과 또 차별화된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여지도 있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건 줄 알았는데 이게 다 하고 있는 거구나. 그러면 여기에서 약간 좀 차별화를 시켜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까지도 가능할 수 있거든요. 아까 우리 윤 이사님이 말했던 틈새를 노릴 수 있다. 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렇게 흐름이니까 여기에서 흐름을 가지고 그대로 따라하는 게 아니고요. 따라하는 게 아니고 그런 흐름 속에서 뭔가 차별을 하거나, 거군요. 여기를 덧붙이거나 뭐 이런 아이디어까지도 얻으면 더 좋겠죠. 그래서 YTN 라디오 생생경제가요, 저희가 그 틈새를 노린 거예요. 이 상생하는 경제, 이게 분위기였고요. 주식 투자, 뭐 돈 많이 버는 법, 이런 거 다른 경제 프로그램에서 말해주거든요. 그렇죠. 저희 말 안 해줘요. 제가 트렌드를 잘 읽은 거죠. 네. 대답해 주세요. 맞다고. 네, 맞습니다. 윤 이사님 매해 책 쓰시잖아요. 네네. 이 2019 대한민국 트렌드. 제가 이거 작년에도 참 교과서처럼 읽었는데 올해도 책이 참 예쁘게 나왔어요. 네네. 근데 이 책을 그냥 쓰시는 게 아니라 설문조사를 실시하시더라고요. 그렇죠. 보통은 이제 요맘때 그 트렌드 책들은 요맘때가 이제 물 들어올 때입니다. 그렇죠. 열심히 노를 적고 있는데 그 트렌드 책들이 많은데 저희들이 조금 차별화된 거는 그래서 사실 좀 재미도 없지만 그게 이제 조사를 통해 가지고 사람들의 대중 소비자들의 행동의 방향 같은 것들이 이렇게 실제 존재하는구나. 이걸 확인해 가면서 가는 과정이 좀 있죠. 그러니까 팩트를 기반으로. 그렇죠. 예를 들면은 뭐 정상분포라고 해가지고 종 모양의 그런 형태의 하나의 현상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면 보통 트렌드는 앞서 한 3%에서 5% 내외의 선도 소비자들의 행동을 보고 이게 앞으로 유행할 거다라고 예측을 하거든요. 근데 그게 약간 맞을 경우도 있고 틀린 경우도 있어요. 근데 저희는 그거를 실제 조사를 하죠. 그러면 이제 51%가 움직이면 요건 실제로 대세가 될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확인하기 때문에 아주 앞선 트렌드를 예측하기 좀 어렵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대세가 어디다라는 걸 저희가 짚을 수는 있죠. 그러면 2018년도 책을 내셨었잖아요. 네네. 2018년 후반에 대충 보니 적중률 어느 정도 띠까? 그게 이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인데 가장 많이 욕을 먹는 대답을 제가 드리자면 대세가 없는 게 대세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작년부터 저희가 미는 하나의 키워드가 있는데 이게 1인 체제와 관련된 거예요. 1인 체제. 혼자 밥 먹고 영화 보고 술 먹고 혼자 즐기고 하는 것이 약간 편해진 것을 넘어서 올해는 그러니까 의식주 모든 분야뿐만 아니라 기업에서나 사회에서나 이런 것들이 혼자 동기화된 개인들이 그 동기의 의미가 이제 확장되고 있는 사회적 분위기, 요거까지 이제 확장된 현상을 저희가 짚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대세가 없는 게 대세인데 그 의미는 1인, 그러니까 나 홀로족이 단지 개인의 행태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사회 문화적으로 전방위적으로 뻗어가고 있다. 그렇죠. 혼자 떨어져 있는 것이 약간 불안해했다가 이제 일상으로 다가왔고 됐군요. 습관화됐다가 자기 감정에 충실화됐다가 이게 생활로 퍼져 있다가 적극적으로 이미 사회 퍼져나간 공간에서도 이 개인화된 삶을 이제 주장하고 있는 소비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거죠. 네. 이 말에 대해 김원식 평론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올해 혼자 논 입장에서 봤을 때 혹시 지금까지 쭉 혼자 노신 건 아니에요? 올해 특별히 혼자 노셨어요? 거의 대부분 혼자 놀았는데. 슬프다, 슬퍼. 한편에 저는 이제 카운터 트렌드에 좀 관심이 많아서 이제 말씀하신 그 윤 이사님이 말씀하신 부분 더 심화될 것은 분명히 제 대세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다만 여기에는 좀 카운터 트렌드 입장에서 봤을 때 혼자 있는 것에 지친 사람들의 트렌드도 약간씩은 이게 무더기로 있을 것 같아요. 정확하게 잘 지적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사이즈가 지금 엄청나게 크다라고 볼 수는 없고 제가 대세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이제 그런 흐름들도 놓치면 안 되고요. 또 거꾸로 아까 틈새 시장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약간 틈새일 수도 있어요. 그렇네요. 물론 사이즈가 엄청나게 크다 저는 이렇게 주장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건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혼자 놀고 혼자 하는 것들이 대세가 됐으니까 이제 반대로 조금 같이 할 수 있는 공동체적인 무언가. 공동체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럼 뭐라고 표현할까요? 약간 끼리끼리 이렇게 예를 들면
얼마 전에 유행했던 취향의 공동체일 수도 있고요. 맞습니다. 그런 것들이 등장을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매개물을 가지고 할 거냐 이게 약간 달라질 수는 있겠죠. 그게 이제 전제되는 게 그거 같습니다. 저희가 측정을 해보니까 그러니까 2016, 17, 18년 그다음에 올해 2019년 대한민국 트렌드 책을 쓰는 과정에서 하나의 흐름이 보였는데 뭐였냐면 2016년, 15년, 16년에 저희가 이제 조사를 해봤더니 흥미로운 게 집에서 머무는 시간이 늘어난 거예요. 2015년도에. 그런데 여기서 전제해야 될 현상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인간이 기본적으로 사회적 동물이라는 겁니다. 이게 뭐 아리스토텔레스가 옛날에 말해서 그런 측면이 아니라 그 뇌과학에서 그 뇌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사회적인 형태로 진화해왔다는 게 최근에 뇌과학에서 증명한 거거든요. 그러면 그러니까 누군가 같이 있어야 된다는 건데 인간은 본능적으로. 그래서 근데 적극적으로 혼자 있잖아요. 그럼 이 사이에 뭐가 발생하냐면 결핍이 발생해요. 같이 있어야 되는 상황에 대한 결핍. 그게 이제 그 김원식 박사님이 말씀하셨던 이 중간 과정을 결핍을 메꾸는 과정에서 2015년, 16년도에 유행했던 게 뭐냐면 대리만족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나오는 프로그램들이나 뭐 예를 들어서 결혼을 대신해 준다거나 육아를 대신한다거나 이런 식의 프로그램들이 그때 프로그램. 대세였거든요. 그러니까 사회성이 결핍을 메꾸는 방식으로 이제 대리되는 거죠. 혼자 떨어져 있게 되니까. 전 조금 슬퍼요. 그죠? 슬픈 거 맞아요? 네, 슬픈 거 맞죠. 그렇군요. 자, 2015년부터 혼자 있는 흐름들이 이어졌고 그 결핍을 채우기에 다양한 문화들이 나왔다고 이야기를 해 주셨어요. 저희는 경제 프로니까 그러면 나라의 경제 정도, 경제가 흥하고 어렵고 하는 정도가 이 트렌드에 영향을 주죠? 그것도 영향을 주죠. 근데 이제 일단 미시적으로 보면 여러 군데에서 이제 소비나 이쪽에 흔적들이 좀 있는데 예를 들면은 유행에 일단 덜 민감해집니다.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면 이거를 앞에서 처음에 제가 이제 대세가 없는 게 대세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타인의 영향을 덜 받는데 뭐 예를 들면 회사에서는 머리 안 감고 출근하는 사람이 늘어난다거나. 그렇게 어렵지는 않잖아요, 우리가. 아니면 이제 머리 안 감을 정도로 어려운 수준 아니에요. 브랜드 영향력이 줄어든다거나. 뭐 이제 승차감보다 하차감이 중요했는데 하차감이 덜 중요해진다거나. 아니면 뭐 그 독서실이 요새 스터디 카페로 다 바뀌고 있는 건 아시죠? 그다음에 노래방도 1인 노래방, 코인 노래방이 대세가 됐어요, 지금.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뭐 만화 카페가 아주 흥행한 개인적으로도 분리된 공간에서 즐기고 하는 것들이 집을 넘어가지고 아주 일상적으로 이제 커지고 있다는 거죠. 사회적으로 확장되고 있는 게 있고. 그리고 난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동기화된 개인이 자기 동기를 축적하기 위해서 회사 생활을 한다는 거죠. 예를 들면은 퇴사가 트렌드입니다, 요새. 그렇죠. 우리 그 관련 얘기했어요. 근데 우리 뒤에 나눌 얘기를 지금 다 해버리면 어떡해요, 이사님. 그러니까 질문을 그렇게 주셔서. 자, 똑같은 질문을 그럼 우리 문화평론가께 드릴게요. 경제적으로 경제 상황이 나라의 경제 상황과 경제 분위기가 문화에도 영향을 당연히 끼치죠. 근데 사실 기본 고전적인 이론은 경제가 어렵게 되면 가장 먼저 줄이는 것이 문화비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도서비, 영화비, 도서비, 공연, 음반, 이제 영화까지 포함을 해가지고 야외 이제 행사 참여 이런 것들에 대해 줄인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것도 약간 세대별로 지금 달라지고 있는 측면들이 있죠. 이게 젊은 세대들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이제 예전에 유행했던 것처럼 88만 원을 받아도 내가 먹고 싶은 거 혹은 내가 즐길 수 있는 거는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뭐 퀸이 내한 공연을 한다. 내가 그러면 정말 꽂혀가지고 본다 그러면 빚을 얻어서라도 그 공연을 보는 행태는 분명히 존재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의 개념이 좀 다르니까 세대별로 돈을 쓰는 가치를 어디에 두느냐에 대해서도 다르고요. 네, 근데 다만 이제 욜로가 이제 유행을 할 때 이제 그런 지적이 있었어요. 욜로가 하는 게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뭐 즐겨라 이런 측면들이 있잖아요. 원래 그 뜻은 아니지만. 근데 욜로에 대해서 담론이 나왔을 때 이제 주로 어떤 지적이 나왔냐면 욜로 하고 싶은데 돈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욜로의 내실화라는 측면들도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에게 접근 가능한 측면에서 가장 우선순위를 두고 거기에 집중을 하지. 그냥 예전처럼 경제 상황이 좀 좋았을 때처럼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이런 식으로 다 할 수 없고 선택과 집중이 갈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정확하게 지적을. 저도 그래서 저는 유튜브로 이게 다 문화 엔터테인먼트 시장이 수렴되고 있는 건 아니에요. 자, 유튜브 얘기 뒤에 하고요. 왜냐면 제가 준비한 노래가 있단 말이에요. 이 노래를 지금 듣고, 제가 부르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듣고 지금 주제를 얘기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자, 노래 주세요. 네.
자, 시스타의 나 혼자예요. 나 혼자 밥을 먹고 나 혼자 영화를 보고 물론 이제 실현을 당해서 어쩔 수 없이 나 혼자 하는 거지만 저는 오늘 우리가 준비한 이 질문지와 우리가 이 논의할 내용들을 결국은 나 혼자라는 축으로 좀 꿰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유튜브가 그 나 혼자의 문화와 여러 가지 우리가 지금 말한 거에 집약체인 것 같은데 유튜브 얘기 먼저 좀 해보죠. 두 분은 개인적으로 어떤 유튜브 콘텐츠를 즐겨보세요? 우리 윤 이사님부터. 저는 최근에 그 기타를 하나 선물을 받았어요. 네. 멋진 선물을 받아서 이게 학원을 다녀볼까 하다가 유튜브 찾아보자 했더니 엄청 훌륭한 선생님들이 거기 다 계시더라고요. 네. 거기서 다 배웁니다. 거기 다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돈도 안 들고. 엊그저께는 그 떡국 맛있게 끓이는 법을 찾아가지고 열심히. 유튜브로. 거기 뭐 공부하기 딱 좋은 콘텐츠가 많아요. 아, 그렇군요. 그런 거 보는 재미가 있습니다. 공부하기 위해서 유튜브를 찾아본다 하셨고요. 우리 문화평론가께서는 어떨까요? 어떤 유튜브를 주로 보실까요? 궁금해지네요. 이러다 보니까 좀 제가 딱딱해지는데 오히려 저는 시사 프로를 좀 하게 되는 거예요. 요즘에 흐름이 재미없네. 갑자기 시사 프로그램이 유튜브로 진출을 했어요. 맞아요. 정치인들도 개인적인. 왜냐하면 전에는 시사하면 팟캐스트 그래서 라디오도 연동을 해가지고 막 뜨고 그랬었잖아요. 네. 근데 요즘에는 유튜브에 시사가 결합되게 되면서 이 지상파 텔레비전의 시사 프로까지도 지금 굉장히 또 위기감을 갖게 되는 그런 상황이 돼서 오히려 이제 그냥 일상적인 측면에서의 그냥 일반 아이템들이 이런 BJ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딱딱한 영역들까지 결합되고 있어서 좀 놀랍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네. 보이는 라디오 해야 될까 봐요. 보이는 라디오 곧 합니다. 네. 여러분 저희 보이는 라디오 2019년에 곧 합니다. 좀 트렌드에 대열에 합류를 하시는 거군요. 기대해 주시고요. 그리고 YTN 라디오도 유튜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YTN 라디오 유튜브 구독을 좀 부탁드립니다. 제가 잘 말씀을 드렸네요. 그러게요. 구독을 꼭 눌러주셔서 생방송도 들으실 수 있고 또 다시 듣기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두 분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유튜브가 대세가 된 게 이 지상파 라디오도 사실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라이브로 듣는 분들보다는 이렇게 다른 채널을 통해 듣는 분들이 많이 생긴 거거든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제 1인이라고 이제 유튜브 약간 말씀을 하셨지만 동영상이 대세기 때문에. 그러게요. 네. 이게 젊은 세대 같은 경우 특히 라이브가 이제 트렌드라서 이런 점은 또 2019년에 여전히 많아질 것 같습니다. 그러면 윤 이사님 이 유튜브가 강세인 걸 이 나홀로라는 그 축으로 어떻게 해석할 수 있습니까? 그게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1인 체제는 적극적으로 사실은 한국 사회 1인 체제는 서구에 개인화되는 어떤 사회 분위기랑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사실 어떤 자리에서인가 이런 비슷한 질문을 받은 적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한국 사회도 서구에서의 그런 지향점처럼 개인화되는 거냐. 그거랑 좀 다르게 한국 사회의 1인 체제는 개인이 적극적으로 가족이나 조직에서 떨어져 나가고 싶은 건데 이 의미는 배경에는 사실 한국 사회에서 조직이나 이 친족이나 가까운 데에서 약간 억압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떨어져서 혼자 생활하기 너무 편한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아주 훌륭한 대체제가 나왔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혼자 생활하기 훌륭한 어떤 사회 시스템이 됐다는 건데 유튜브는 개인이 떨어져서 생기는 본능적인 사회성 결핍을 완벽하게 메꿔줍니다. 나랑 비슷한 사람 찾아보면 예를 들어서 홍콩이나 이런 데 가까운 데 따뜻한 데 여행 가고 싶다. 근데 여행은 필연적으로 이제 돈과 시간이 필요한 선택지인데 이게 없다 보니까 그러면 가까운 크로아티아? 가까운진 않구나. 어쨌든 크로아티아 여행을 가는 비행기 티켓을 끊고 가는 것도 훌륭한 선택이지만 돈과 시간이 없는 사람들한테는 크로아티아를 갔다 온 사람이 올린 동영상을 이불 속에서 편안하게 감상하는 것도 하나의 대체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비슷한 경험들을 실제로 유튜브라는 게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유튜브가 뭔가 자극적인 컨텐츠를 반복해서 볼 수 있는 이 플랫폼이라는 개념을 좀 넘어서 작년에 2018년도에 꽤 알려졌던 그 유튜버 중에 노잼봇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네. 경찰 공무원을 준비하던 분인데 이분 컨텐츠 무지하게 재미없습니다. 한 10시간 동안 그냥 공부만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저녁 7시부터 8시까지 자리를 비우는데 밥 먹으러 가는데 빈좌석이면 이제 보통 광고하거나 음악을 하잖아요. 빈좌석을 그냥 주게 해요. 아니 그러니까 본인이 공부하는 걸 유튜브에 그냥 실은 거예요? 그 유튜버가
작년 11월 딱 한 달, 두 달 전쯤에 찾아보니까 구독자가 42만 명쯤 됩니다. 세상에. 근데 그게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한 65% 정도가 공감하기 때문에 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나랑 비슷하게 있는 사람들을 끊임없이 찾는 공간입니다. 거의 유튜브라는 것이. 재미있는 동영상을 끊임없는 알고리즘을 타고 뭔가 중독적으로 보여주는 플랫폼을 넘어서 나랑 비슷한 사람들을 끊임없이 보여주는 곳이 유튜브라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예를 들면 1인이다, 뭐 1인 시스템, 1인 체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실 경우에는 그 서구의 개인주의와 1인주의와 좀 비교하는 경향이 있어서 그렇게 따라가는 것 아니냐라고 되게 지적을 하는데 이사님께서는 이제 떨어지고 싶어 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서구 사회는 그냥 개인주의가 처음부터 보장이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냥 일상화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당연한 거고 그게 뭐 남다르다 생각을 할 수 없어요. 근데 한국은 사실 문화심리학 관점에서는 집단주의 문화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 사실 자기를 잃어버리거나 아니면 가치평가를 외부에 의존하게 되다 보니까 존재감이 없어지죠. 그래서 떨어져 나오려고 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정말 떨어져 나오려고 한다 그러면 아까 이사님이 말씀하신 사회적 동물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유튜브로 가가지고 혼자 있는 게 아니고 어쨌든 간에 거기에 좋아요를 누르거나 아니면 뭔가 응답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실제로 유튜브를 그냥 이렇게 라디오 방송하듯이 일방향적으로 하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아니거든요. 많은 경우에는 미션이 있어요. 실제로 미션을 내렸을 경우에 BJ가 실제로 그걸 합니다. 그럼 이제 상호 인터랙션이 가능한 거죠. 그렇네요. 네. 그게 사실 기존 미디어에서는 볼 수 없는 거고요. 근데 그 명령이 약간 짓궂은 것도 있고요. 힘든 것도 있어요. 그런 가운데서 거꾸로 하는 사람도 그렇고 그 지시 명령을 하는 사람도 그렇고 존재감을 갖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상호 인터랙션 하면은 되게 이론적으로 많이 접근하는데 이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호응을 받는 경우가 있어요. 이건 크게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 하나는 멍 때림이에요. 그냥 어차피 우리는 굉장히 많은 일을 하거든요. 지금 이 순간에도 지금 편하게 말씀드린 것 같지만 저도 머리가 계속 들어가거든요.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약간 좀 빈 그런 공간을 원해서 뭐 ASMR과 같이 편안하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쉬울 수 있는 것도 있고 아까 이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엔 다른 미디어 매체에서 볼 수 없는 자기 동족을 찾을 수 있는 것이 유튜브라는 공간 매체예요. 근데 그 사이즈가 엄청나게 큰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종족이. 그렇겠죠. 근데 이게 전반적인 흐름이에요. 예를 들면 뭐 싸이다. 그럼 싸이 종족이 우리나라에 그렇게 엄청나게 많지는 않아요. 근데 이게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보면 미국에 뭐 한 몇십만 명, 프랑스에 몇십만 명. 모아놓으면 인터넷상에서 하나의 이게 족속이 되네요. 종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1인이지만 결국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 종족을 찾고 거기서 뭔가 나의 존재감을 찾기 위한 행위들이 결국 1인 체제로 보이지만 수많은 1인들이 같이 좀 모이려고 하는 그런 뭐 흐름도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아까 윤 이사님이 초반에 말씀하셨던 혼자 있고 싶은 욕구에서 출발했지만 그 안에서 여러 가지 뭐 결핍 또 사회적 욕구 또 문화적 여러 가지 변화들을 반영해서 새로운 트렌드로 지금 나아가고 있는 중인 것 같아요. 자, 유튜브 이야기까지 나눠봤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2019 대한민국 트렌드에 대한 이야기 나누고 있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2019년 트렌드 어떤 게 있습니까? 트렌드 하면 좀 어렵고요. 2019년의 유행? 어떤 게 있을까 예측 문자 보내주세요. 샵 0945 우물정 0945로 보내주시면요. 몇 분 선정해서 서양미술사의 가장 위대한 혁명 입체파 미술 피카소와 큐비즘전 관람전 티켓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부는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2부에 다시 오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경제를 알지 못하는 김혜민 PD가 진행하는 경제 전문 프로그램을 듣고 계십니다. YTN 라디오 신년 특집 2019 황금돼지를 잡아라. 2019년도에는 무인 계산대가 많아질 것 같아요. 다 이제 무인으로 자기가 셀프로 찍고 그게 되게 신선했던 것 같아요. 저는 올해 트렌드가 그냥 작년하고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개인 방송 같은 거 요새 되게 많이 하시잖아요. 어르신들도 그렇고 뭐 어린이 그냥 연예인들도 많이 하다 보니까
카메라만 있으면 누구나 돈을 벌 수 있고 유명해질 수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런 개인 방송이 더 크게 확산되지 않을까? 그게 또 올해의 큰 트렌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YTN 라디오 신년 특집 황금돼지를 잡아라 2탄 2019 대한민국 트렌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윤덕환 이사, 문화평론가 김원식 평론가 함께하고 있는데요. 우리 청취자분들도 지금 같은 말을 해주시네요. 그렇죠? 무인계산대, 유튜브 1인 결국은 나 혼자라는 줄기로 이것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이야기 나누어 볼 건 워라벨이에요. 근데 윤 이사님, 이 워라벨은 사실은 새삼스러운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오래된 얘기죠. 사실은 2000년대 한국 사회에서 한 2000년 초반에 그 일군의 학자분들이 이제 그 여가 관련된 학회도 만드시고 네. 그때 출발했던 개념이 아마 워라벨로 알고 있는데 그때는 이제 그런 거였습니다. 그때 여가가 기본적으로 일을 위한 여가였잖아요. 일에서 좀 더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휴식이 필요한데 네. 그거를 좀 더 효율적으로 잘 쉬자. 이런 개념이 한국 사회의 워라벨이었다가 지금은 여가를 위해서 직장을 그만둡니다. 그냥. 그러니까 여가 생활에 최소한의 어떤 비용을 벌기 위한 직장 생활이 존재하는 이게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현상이 됐기 때문에. 주객이 바뀌었네요. 네. 이제는. 그 주객이라고 하는 표현도 요새 문제가 될 수도 있는 정도로. 갑과 을이 바뀌었네요. 그래, 행복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해지면서 여가가 더 중요해졌죠. 어쨌든. 그렇죠. 근데 저도 제가 직장생활 지금 한 13년째 하고 있는데요. 제가 처음 입사했을 때와의 회사 분위기와 지금 회사 분위기가 정말 달라요. 그리고 제가 지금 이제 후배들 보면은 정말 나하고 다르구나라는 생각들을 하거든요. 이 워라벨이라는 게 너무나 당연하게 몸에 이렇게 인이 박힌 것 같아요. 요즘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아까 이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전에는 학회나 전문가들이 혹은 어떤 특정 책에서 이렇게 가야 된다라는 어떤 당위 명제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좀 흐르다 보니까 이제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차라리 그냥 일과 여가가 중심 균형축인 걸 넘어가지고 네. 오히려 여가가 중심이 되는 그런 상황이었죠. 예를 들면 조직 문화 관점에서는 위에 상사 눈치 봐가지고 휴가 일정을 잡을 정도의 그런 그렇죠. 좀 딱딱한 문화였는데 지금은 그럼요. 세대는 당당하게 얘기를 하고요. 또 네. 이런 주 52시간과 같이 제도적으로 그렇게 이제 보장을 해줬기 때문에 예전처럼 주 5일 근무 수준을 훨씬 더 뛰어넘어서 일상의 그런 여가 이런 것들 생각하고요. 또 사실 여가를 즐기다가 오히려 새로운 잡이라든지 네. 또 자기의 어떤 영역을 또 개척하는 상황도 벌어졌고 또 그걸 실제로 생각을 하고 직장을 잡는다든지 사회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다라는 네. 것이죠. 물론 그게 이제 테크놀로지와 결합돼 가지고 이제 충분히 가능해진 측면도 있죠. 그 문화가 제도를 이끕니까? 제도가 문화를 이끕니까? 둘 다 맞겠지만. 그런 경우에 따라서는 좀 네. 약간 다르죠.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했냐면 주 52시간 근무 이제 작년에 핫했어요. 그러니까 이 주 52시간 근무라는 게 먼저 우리가 워라벨이라는 좀 사회적 분위기와 어느 정도 형성이 돼서 이 워라벨이 주 52시간 근무의 제도가 뒷받침됐고 이제 이 제도 덕분에 또 워라벨의 다양한 문화 상품들이 나올 것 같아요. 맞습니까, 이사님? 상품 나오겠죠. 근데 이제 그거보다는 저희가 조사를 통해서 해보니까 공식적으로 이제 그러면 저녁 있는 삶을 보장해 주겠다는 선언이잖아요. 정부에서. 네. 근데 물론 기업에서 어느 정도 호응이 되고 제도적으로 받쳐주느냐가 문제긴 한데 그러면 적극적으로 어차피 워라벨을 원하는 하나의 문화가 있다는 전제가 있었다 그러면 좋아하고 이래야 되는데 저희들 조사해보면 한 78.1% 직장인들이 불안해합니다. 왜요? 시간을. 뭘 해야 될지 모르나?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쉴 수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이 시간을 어떻게 써야 된다고 생각하냐면 지금 김원식 문화평론가님께서 정확하게 지적하신 대로 또 다른 전문성을 만들려고 해요. 이것도 너무 슬픈 얘기예요. 아주 슬프죠. 그래서 61.7% 정도가 이 시간을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문화센터에서도 처음에는 꽃꽂이나 이런 거였다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캘리그라피를 하다가 좀 취미 생활을 시작했는데 이거 자격증을 딴다거나 제가 가까운 사람 중에 한 명은 이제 그 타로를 취미로 배우다가 자격증 따서 그걸로 타로도 자격증이 미래를 있습니까? 계획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타로 자격증도 있어요. 그렇군요. 거의 행사할 때 그분 초대하면 줄을 씁니다. 그 부스에는. 아니 취미 시장이 다변화되는 건 이 워라벨의 하나의 일종인데 이게 결국은 취미 시장이 아니라 제2의 뭔가의 직업의 전문성의 시장으로 발전되는 거네요. 요 미세한 차이 안에는 사실은 정교한 동기의 큰 이동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예전에 우리 선배님들 예를 들어서 50대 지금 뭐 한 부장급 이상 임원들 하시는 선배님들 세대에서 직장 생활에 올인하셨던 세대에서는 바보 같은 일이거든요. 그렇죠. 빨리 퇴근하는 것보다 직장에 좀 더 남아서 좀 더 클라이언트 만나고 다음 비전을 계획하고 내일 일정하고 이렇게 회사 안에서 좀 더 시간을 보내고 전문성을 쌓는 것이 장기적인 미래를 보장한다는 인식이 계셨을 텐데 아마 이게 지금 일이 분리된 거죠. 일은 일대로 하지만 퇴근 후에 또 다른 전문성. 이 두 가지 삶에서 정교한 차이는 자발적 동기입니다. 개인들이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일을 하고자 한다는 거죠. 이것도 1인 체제 영향입니다. 이 흔적이 또 어디 나타나냐면 예전처럼 그러니까 보상과 이 처벌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패러다임 바깥에 제3의 동기. 그러니까 돈이 되니까 여기 가야 돼. 또는 야 여기는 가면 처벌한데 그쪽에 행동을 억압한다거나 이제 더 강화한다거나 이런 차원이 넘어서 재미나 의미로 움직이고 있는 사람 1군의 사람들이 대단히 많아지고 있는 거죠. 그 흔적이 유튜브 크리에이터들이고 팟캐스터들입니다. 맞습니다. 네. 그거는 재미나 의미가 없으면 그렇죠. 보상이 크거나 처벌이 무섭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피해야만 되는 콘텐츠거든요. 네. 근데 이 시장이 어마어마해지고 이게 또 새로운 미디어를 위협할 정도의 시장이 된다는 거는 전통적 미디어를 한다는 거는 이 안에 사람들이 엄청난 제3의 동기가 있다는 걸 반증한 현상일 수 있죠. 저는 평론가님 이런 것도 하나의 이 워라벨의 일종이지 않을까 싶은데 제 말이 맞나 보세요. 아이돌을 좋아하는 30대, 40대 여성들이나 남성들도 예전에는 어떻게 아이돌이나 뭐 좋아해? 공연을 쫓아다녀? 뭐 음반을 사 이랬었는데 이제는 그거를 본인의 과외의 시간을 좀 즐길 수 있는 하나의 방법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30, 40대들은 돈도 좀 있고 그러니까 틀립니까? 그래서 이게 의사표현이 확실하게 많이 달라졌다는 거를 느낄 수 있어요. 저는 시사회를 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시사회는 사실은 전문가들이 주로 모여가지고 보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반응이 달라요. 침묵이에요. 대부분. 맞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대중들이 원하지 않는 예술 영화가 나오면 박수를 쳐요. 그리고 흥행 다 한다고 그래요. 근데 대부분 실패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정확하게 일반 개봉을 할 때 처음에 가서 봅니다. 너무 적나라하게 표현해 주시면 평론가들을 본인도 평론가면서 그러면 반응이 전혀 달라요. 그리고 영화를 맞습니다. 보고 나왔을 때 관객들이 나누는 대화가 있어. 특히 여성 관객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남성상이 있는데 대부분 다 어려요. 심지어는 20살, 25살 차이 나요. 근데 그게 한 명이 아니에요. 그 영화 볼 때마다 또 바뀌어요. 그리고 그걸 스스럼없이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자신의 어떤 기호에 관련돼서 충분히 중장년이라 하더라도 의사표현하고 실제로 그런 따라다니는 행동들을 하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아이돌 음악을 듣는다. 요즘에 아이돌 음악을 걸그룹을 쫓아다니는 아저씨들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여성분들도 원어원과 같이 좀 굉장히 나이가 차이 많이 나는 그런 아이들도 충분히 따라가기 때문에 이제 그런 행동들도 충분히 워라벨의 연장선상에서 좀 기호구를 다양하게 표출할 수 있는 그런 문화가 많이 형성됐다는 거죠. 네. 자, 이 워라벨에 대한 이야기 나누면서 또 하나 그렇다면은 아까 우리가 트렌드를 아는 이유는 그 가운데서 좀 방향계가 될 수 있고 소외되지 않기 위해서라고 했잖아요. 소위 꼰대들이라고 우리가 부르잖아요. 이 기성세대들이 그러면 이런 사회적 문화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좀 얘기를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저는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제가 후배랑 막 무슨 얘기를 하다가 후배가 이제 6시가 되니까 당연히 퇴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네네. 속으로 조금 괘씸하더라고요. 근데 생각해보면 꼰대예요. 정확하게 생각해보면 맞잖아요. 6시에 퇴근하는 게. 그래서 제가 생각을 고쳐먹었죠. 이건 후배가 잘못한 게 아니라 내가 잘못한 거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기성세대들의 끊임없는 자기 성찰과 트렌드를 읽으려는 움직임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사님 좀 팁을 주세요. 꼰대 소리 안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잘해야죠. 어떻게 잘해야 되는데. 제가 저도 회사 꼰대 소리 듣는데 가끔씩. 어쨌든, 제가 근데 주로, 이렇게 솔루션까지는 아닌데, 감히 제가 솔루션 드릴 수는 없고, 다만 제가 쓰는 팁 같은 거는 이유가 있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쨌든. 이유가 있겠지. 그게 이제 꼰대가 약간 이게 재밌는 게 찾아봤더니 표준 국어 대사전에 나오는. 그래요? 네, 표준어입니다. 근데 이제 꼰대가 약간 좀 비꼬는 말이거든요. 거기도 보면 나이 든 사람이나 선생님을 비꼬는 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굉장히 지금 약간은 악의적인 느낌까지 좀 들어가서 표현하게 된 시대적인 배경은 한 5년 전, 한 10년 전만 해도 꼰대 선배는
카리스마 있는 선배로 불렸어요. 뭔가 야, 이 산으로 가야 돼 그러면 이제 저 산이 딱 맞는 것 같고 사실 답이 정해져 있는 시대나 조직 문화 안에서는 그 카리스마 있는 선배의 우산 밑에는 굉장히 이익도 많고 편안하죠. 그렇죠. 그런 리더십이 있을 때였다가 지금은 야, 이 산으로 가야 돼라고 했는데 후배들이 저 산 아닌데 부끄럽게 저 왜 저래서 또 저런다 이렇게 되는 요 배경 시대적인 차이의 가장 중심적인 거는 답이 아닐 가능성이 많아졌다. 그러니까 이제 그 시대적인 상황의 불확실성이 엄청 높아졌기 때문에 그렇네요. 조직 문화뿐만 아니라 기업의 문화, 뭐 사회적으로도 옳고 그름의 문제를 좀 이렇게 심도 있게 고민해야 되는 시대적인 배경이 이 꼰대를 진짜 꼰대스럽게 만들었기 때문에 상대방 저렇게 행동하면 이유가 있겠지. 이렇게 한번 살짝 한 발짝 물러나서 생각해 주는 게 꼰대 선배를 벗어나는. 그러니까 내가 아는 답이 정답이 아닐 수 있다라는 생각. 근데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세대 갈등 문제로 이제 자꾸 가는 거거든요. 이제 기성 세대는 다 꼰대고 젊은 사람은 꼰대가 아니고. 근데 요즘에 이제 유행했던 단어 중에 하나가 젊은 꼰대예요. 젊은 꼰대. 그러니까 이제 나이에 상관없이 어떤 특정한 경향을 이제 보이면은 그게 젊은 꼰대, 그러니까 꼰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뭐 그냥 문화현상 하나로 그냥 비유를 좀 해드리면 BTS가 이제 굉장히 큰 유행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꼰대 스타일들은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BTS 대단해. 반드시 들어봐야 돼. 심지어는 멤버들의 이름을 정확하게 다 알고 있어야 돼. 멤버들의 이름 모르면. 그러니까 실제로 이거는 모 평론가가 그렇게 방송에 나와서 저하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순간 아차했어요. 저건 아미가 좋아하는 게 아닌데. 그리고 심지어는 다른 방송사에 갔더니 이제 내가 아이돌에 대해서 공부 좀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반드시 소비하고 반드시 외워야 되고 해야 되고 이런 게 접근하지 않거든요. 머스트가 아니구나. 머스트가 아니에요. 그러면 그건 선택사항이에요. 그냥 스며드는 거군요. 그래서 예를 들면 그냥 들어보세요. 아마 그중에 와닿는 음악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들어가실 거예요. 이렇게 하면 훨씬 더 부담이 덜하고 거기에 선택사항이 있잖아요. 근데 반드시 해야 돼. 안 되면 너 유행에 뒤처지는 거야. 트렌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들어보시고요. 자기가 맞는 부분에 있어서는 자기 종족을 찾아다니시면 돼요. 그렇군요. 근데 설명이네. 근데 너무 억지로 하다 보면 이게 결국 이 트렌드 안 했는데 너 아니? 이렇게 하면 이거 꼰대잖아요. 하기 싫어져. 그 예전에 힙하다라는 단어가 있었는데 제가 그 정의를 후배한테 물어봤더니 본인이 힙한지 모르는 게 힙한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요즘 코드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야 했는데 거의 뭐 노장 사상이지. 그렇군요. 평론가님이 얘기하니까 좀 이해가 갔습니다. 자, 오늘 2019년 트렌드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 우리가 모든 것의 줄기는 나 홀로, 나 혼자라는 걸로 지금 맞춰지고 있는데 결국은 나라는 게 중심이 되는 것 같아요. 예전에 있었던 집단주의 혹은 혈연주의에서 조금 벗어나서 나를 찾고 싶은 많은 사람들의 욕구가 반영된 게 아닌가 싶은데 그 국민청원도 이런 나를 중심으로 하는 트렌드의 일종이다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맞습니다. 예, 그게 저는 뭐 개인적으로 되게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그 큰 이슈나 이런 것들은 참여가 꼭 필요한 이슈가 있어요. 통일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정책적인 이슈나 이런 것들은 국민들의 참여나 이런 것 관심이 필요한데 이게 예전 같지 않다는 게 지금 완전 개인화되고 이게 굉장히 이슈가 파편화되어 있다는 흔적 중에 하나가 흥미로운 사례가 이제 그런 겁니다. 작년 한 해 동안에 크게 한국 사회를 움직였던 게 남북 정상회담이잖아요. 3차에 걸친. 근데 그 특히 3차 같은 경우에는 2박 3일 일정이기도 했고 뭐 그때 백두산에 가서 이렇게 손 번쩍 들어올리는 장면도 굉장히 인상적이어서 3차쯤 되니까 언론들이 다 준비한 거죠. 그래서 9월 18일 날 거의 그 한국 사회 거의 전 언론이 거기 가서 매달리고 막 이게 굉장히 이슈였는데 이게 대중적으로 국민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개인한테는 다른 이슈, 다르게 다가올 수 있다고 하는 상징적 사건이 9월 18일 날이 그 남북 3차 정상회담 첫날이었거든요. 그날 하루 종일 그 실검 1등 한 게 뭔지 아십니까? 남북 정상회담 아니에요? 구하라 카톡이었습니다. 남자친구랑. 하루 종일. 했어요. 그 문재인 대통령이 키워드 5위였어요. 순위 5위. 저 한심하다고 좀 혀 찼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근데 그게 어차피 트렌드. 봐요. 네, 막 꼰대 맞아요. 트렌드 젊은 꼰대? 네, 트렌드 분석가들은 그 가치 판단보다는 그 배경에 있는 이유를 주로 이제 찾기 때문에 이 이슈가 나랑은 관계없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이슈든 간에 개인적으로 참여를 유도하려면 그 안에서 한 발 들여오는 게 내 이슈화, 자기 이슈화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때 절묘한 아이디어가 저는 국민청원 게시판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참여하게 하고 거기에 얻는 베네핏, 효능감 같은 걸 느끼게 하고 실제 변화 같은 피드백을 3가지를 주면 사람들은 내 이슈화 됩니다. 그래서 국민참여 게시판 저희도 조사를 보면 국민참여 게시판에 참여했던 49% 정도 의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국가 이슈가 내 문제 같다라고 88% 정도 느꼈거든요. 이게 대단히 좋은 아이디어다. 트렌드를 반영한 거네요. 그렇죠. 이 네. 국민청원이. 그래서 저는 말씀 이어서 좀 더 드리면 이게 왜 국민청원 같은 경우가 활성화되느냐. 이게 또 하나의 나의 감정이입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예를 들면 구하라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젠더 문제하고 연관이 있어요. 그러면 세상은 두 가지 남녀로 하잖아요. 그러면 그만큼 이게 감정이입을 할 수 있는 기준이 없어요. 그러니까 남북 통일보다 젠더의 문제가 더 와닿았던 거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감정이입을 할 수 있으니까 나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상대를 하는 거지. 이게 사실 요즘의 트렌드는 무조건 캐릭터 수비거든요. 예를 들면 젊은 세대들이 일하는 작업장은 다 캐릭터가 있어요. 네, 맞아요. 뭐 어벤져스 시리즈가 있건 예를 들면 지난 한 해 유행했었던 뭐 곰돌이 푸가 있건 간에 보노보노가 있건 빨강머리 앤 있건에 캐릭터가 있어요. 심지어 드라마에도 뭐 다중인격이 나와요. 한 연기자가 몇 개를 하는 거거든요. 네. 그건 뭐냐면 뭐 복면가왕처럼 되고 싶은 캐릭터들이 많은 거고 거기에 홍을 보이는 거는 나와 비슷한 감정이입을 할 수 있는 대상이다. 그러면 국민청원도 내가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일수록 분노를 느낄 만한 대상일수록 훨씬 활발하게 가는 거고요. 사실 BTS 잠깐 계속 드리는데 BTS가 훅수저가 아니었으면 그렇게 성원을 보낼 리가 없어요. 그렇죠. 캐릭터가 있었군요. 그래서 지금 예를 들면 이모티콘 같은 경우도 거꾸로 이모티콘에서 활성화되니까 그게 오히려 인형으로 출시되고 심지어 뭐 만화 캐릭터도 나오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왜 캐릭터에 주목하는가 그건 나로부터 또 나와 비슷한 어떤 복제적인 어떤 대상에 대해서 감정 투입을 하기 때문에 이런 트렌드는 2019년에도 뭐 계속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대상이 국민청원이냐 아니면 뭐 검색이냐 아니면 특정 컨텐츠냐에 따라서 약간의 변화 지형은 있겠죠. 네. 2019 트렌드 우리 지금 예측하고 있는데요. 이게 오늘따라 문자 참여가 저조한 걸 제가 처음 봤어요. 두 분의 잘못일까요? 제가 보기에 제가 보기엔 그만큼 어려운 것 같아요. 특히 이 방송을 듣는 분들 중에 이제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유행을 어떻게 예측해? 트렌드를 어떻게 예측해라는 두려움과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그래도 이 트렌드를 봐야 하는 당위성은 우리가 설명했으니까 비법 한 가지 정도. 저는 아까 윤 이사님이 이유가 있겠지라고 생각하는 거 그건 저는 굉장한 팁인 것 같아요. 개인뿐만 아니라 문화가 이렇게 흘러가는 건 이유가 있겠지라고 한번 생각하면 트렌드를 좀 예측할 수 있지 않을까요? 네, 그 생각이 꼰대를 벗어나는 방법이기도 하지만 제가 이제 평소 많이 쓰는 방법이기도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연말에 회식들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남자 4명이 와서 술을 4병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4병 이상하잖아요. 한 병 시켜서 반복해서 4병을 이렇게 순차대로 시켜야 되는데 4병을 동시에 시켜서 각자 따라 먹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거를 왜 저렇게 뭐 이상한 애라고 보지 말고 그거를 이유가 있겠지를 보면 거기서 다른 흐름이 보입니다. 흐름이 보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반 마시고 그 잔을 덮고 그만 마시고 혼자 다 마신 분을 계속 이제 또 추가를 시키기도 하고 이게 그러면 회식에서 서로 부담을 덜 주는 방식이지만 같이 모여 있는 회식을 하는. 네. 따로 또 가치가 되네요. 그렇죠. 네. 우리 평론가님 팁을 저는 주세요. 여기 한옥마을 키워드가 잠깐 보여서 연장선에 말씀드리면 지난 한 해 뜨거웠던 것이 경복궁 근처에 한복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옛날 복고인 것 같죠. 근데 그런 와중에서 이거 고증을 지키지 않은 우리 한복이냐의 논쟁이 있었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전문가들은 왜 한복의 기본적인 룰을 안 지키냐 이래서 많이 비판을 했어요. 근데 엄밀하게 얘기하면 그건 한복 아니에요. 그리고 한복을 소비하는 이유도 달라요. 한복을 소비하는 이유는 거기서 궁에 들어가 가지고 그냥 옛날에 무슨 사대부나 옛날 옷을 입고 거닐려고 중요한 게 아니고 공주와 왕이 되고 싶은 거예요. 일종의 코스튬 플레이를 그 안에서 궁을 배경으로 실제 배경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사진을 찍고 올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옛 것을 다시 끄집어낸 것 같은데 거기 안에는 지금 현재와 미래에 통용되는 가치가 있는 거죠. 보헤미안 랩소디가 단지 예전에 중장년층들을 위한 콘텐츠는 있어서 흥행한 게 아니고 10대도 즐겨 들을 수 있을 만한 요소가 있었기 때문에 한 것이고 또 종로의 익선동이 또 옛날 한옥인데 새로 트렌디하게 된 것도 결국 그런 맥락이 아닐까 싶어요. 따로 또 같이 헝겊 같지만 새 것. 이런 흐름들을 좀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문자로 8106님 트렌드 알아야 돈이 보인다고 왔는데 딱
떠오르지 않네요. 물 흐르는 대로 가야 하나요? 5434님 70 먹은 우리 아버지도 유튜브 보세요. 유튜브가 대세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오늘 2019년 트렌드 함께 예측해 주신 윤덕환 이사님, 문화평론가 김원식 평론가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생하게 상생하며 YTN 라디오 생생경제는 포스코합니다. 함께합니다. 저는 2부에 다시 올게요.